저랑 남편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소위 말하는 땡땡 친구 같은 사이였어요. 뭐 한평생을 같이 보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지겹지 않냐고요? 오랜 시간을 친구로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인연이 된 건 정말 나중의 일이었기 때문에 친구로서의 모습과 연인으로서의 모습이 달라서 새로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냥 좋더라고요. 편하고요. 같이 있으면 많은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서로의 기분이 어떤지 척척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서로의 집도 건너 건너편에 있었고, 그 덕에 데이트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두 집만 건너면 서로의 집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부모님들끼리도 은근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시아버지가 우리 친정아버지랑 친했었어요. 두 분이서 맨날 속된 말로 자식들이 결혼하면 아주 좋겠구먼, 사돈 맺으면 걱정 없겠구먼 하셨었는데, 부모님의 꿈은 이루어진다고나 할까요? 저랑 남편은 정말 친구로 오랜 시간을 지내다가 나이 30 넘어서 각자의 연인과 헤어진 뒤에 눈이 맞게 되었던 것이었죠. 진짜 사랑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너무나 한순간에 빠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도 남편이랑 제가 연애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정말 소위 말하는 초식남이었고 저는 육식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식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다혈질의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절대 당하고선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었고, 남편은 뭐든지 하하호호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옛날부터 어디서 답답하게 당하고 오면 제가 나서서 일을 처리해 주었고, 또 제가 너무 과열되게 화가 나면 남편은 옆에서 저를 진정시켜 주었거든요. 톱니바퀴가 딱 맞물리는 것처럼 저희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딱딱 상황에 잘 맞춰 지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동창들이나 동네 친구들이 기겁을 했지요. 그만큼 우리가 이성적인 걸 떠나서 오랜 친구로 지내며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친하기도 했었고, 결혼을 할 거란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놀라움과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또 친구로 지낼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결혼을 준비하니까 은근히 거슬리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거든요. 늘 그랬던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댁과 친정으로 딱 갈라서지니까 은근히 입장 차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워낙 오랜 시간을 보고 지낸 양가였기 때문에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게 솔직히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저의 착각이었다는 걸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아주 사소한 종교 문제였어요. 우리 시댁은 오랜 시간 불자로 지낸 집이었고, 우리 친정은 뼛속까지 모태신앙인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종교 문제가 이렇게 딱 갈릴 줄이야. 근데 요즘은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집안에 누가 종교에 심취했다고 해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저랑 남편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너는 절에 가라, 나는 교회 갈 테니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딴지를 걸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더군다나 오랜 시간을 친구처럼 지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딴지를 거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냥 며느리 기죽이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아유, 당연히 예로부터 종교는 말이다, 남자 쪽 집안에 따라오는 법이었다. 나라고 처음부터 불자였겠니? 우리 남편이 절에 다니니까 나도 따라다니다가 믿게 된 거지. 나는 무교였어, 무교. 그러니까 새아가, 너도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우리 집안 따라서 절을 다녀야 하는 법이다. 어머니, 종교는 서로 존중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거야말로 본인의 의지대로 나가는 건데, 가족이라고 꼭 같은 종교를 믿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전 와이프 종교 존중해요.
얘는 무슨 부처님이 자다가 깜짝 놀랄 소리를 하고 있어.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 법이라지만 한 가족이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게 말이 되니? 당연히 우리 집안 종교를 따라야지. 어머님, 저희 부부가 서로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 사람들 마인드대로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하지 않겠어요? 여자라고 무조건 시댁에 복종을 해야 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시작부터 며느리가 시어민 말에 반기를 들고 나서니 내가 앞으로 며느리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지 뻔하게 보인다 보여. 그냥 시어머니는 저의 길을 걷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오랜 시간을 봤으니까 제가 얼마나 골목대장이었는지 제 성격을 뻔히 알고 있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워낙 드센 아이라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었으니까 본인 아들이 제 귀에 팍팍 눌려서 지낼까 봐 걱정이 된 건지 뭔지 초장에 저를 확 휘어잡고 싶은 마음에 제일 만만한 종교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진 것 같았지요. 너무 뻔한 시자 마인드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라고 냅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평생을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게 어디 쉽겠냐고요. 하루아침에 염주 돌리면서 절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누가 종교를 가지고 네 종교 내 종교 한단 말입니까? 어느 신을 믿고 있던지 간에 본인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고 본인에게 의지가 되는 일이라면 뭘 믿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불경을 외우며 마음을 정화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달달 외우면서 십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친다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고 말을 하냐고요.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그냥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알아서 잘 처리해라 말 한마디 하고서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억지로 끌고 절에 가려고 했던 시어머니가 결국에는 시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는 멈추게 되었어요. 아니, 자기 종교를 믿겠다는 며느리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애초에 내가 절에 나갈 때도 말이야. 당신한테 절 다니라고 강요를 했던 적이 있었어? 없었잖아. 당신이 좋다고 나 따라서 절에 다니기 시작한 거면서 왜 자꾸 며느리한테는 절에 다녀야 한다고 강요를 하냐고. 그런 마음으로 다녀봐야 진정한 믿음이 생기겠어. 아유, 이제 그만해. 사돈댁에서는 우리 아들한테 교회 다니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부끄럽게. 그리고 당신 첫째랑 둘째 며느리한테는 종교 가지고 한마디도 한 적 없으면서 왜 막내한테만 그래? 아니 내가 뭐 당신 앞에서 말을 안 한 거지. 첫째랑 둘째한테도 말을 안 했겠어요. 괜히 막내네 편만 들고 그래. 그리고 사돈댁이랑은 왜 비교를 하고 그래요. 거기도 똑같이 생각하겠지. 며느리가 시댁 종교를 따라가는 거지 어디 사위가 처가 종교를 따라간다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럼 고루한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고. 종교는 자유니까 뭘 믿든 신경을 안 쓰는 거겠지. 집안 종교를 따라가야 하느니만이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래. 아이, 그리고 며느리도 인격이 있는데 무조건 시댁을 따라야 한다는 법이 어딨어. 첫째네랑 둘째네한테도 그래 봐봐. 첫째네는 해외 살고 둘째네는 지방에서 돈 잘 버는 집안 여식이라고 말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막내 며느리 들어오니까 만만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사돈댁한테 부끄러울 짓 하지 말라니까. 어머, 누가 보면 내가 아주 막대 먹은 시어머니인 줄 알겠네. 당신이 나서서 이러니까 내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는 거 아니겠냐고요. 가만히나 있지. 아, 왜 막내 며느리 편을 들어? 내가 오죽 보기 불편하면 이런 말을 다 하겠어. 평생을 동네에서 보고 자랐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이상한 거지. 당신도 자중해. 근데 그 말이 우리 시어머니의 발작 버튼을 눌렀나 봐요. 사돈댁이랑 자기를 비교했다면서 자기 자존심을 갉아먹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런 사람인 줄 진짜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평소에 친구로 지낼 때는 지나가다 마주치면 뭐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시던 분이었는데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아들 가진 엄마들은 며느리가 생기고 나면 저러고 싶은 건가 싶었지요. 진짜 아들 가진 어머님들은 다 저래요? 저희 집은 저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를 볼 일이 없으니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알 길이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아들 하나 낳고 싶었다지만 저를 낳고 몸이 많이 상한 어머니께서는 둘째를 가지지 못하셨어요. 거기다가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좀 잘 안 풀려서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둘째 낳을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딸 하나 듬직하게 키워보자고 태권도도 보내고 킥복싱도 시키고 그래서 제가 좀 남정네처럼 자라긴 했지요. 아무튼 저도 욱하는 다혈질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호락호락하게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당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시어머니의 가슴에 천불이 날 수밖에 없었죠. 뭐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저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 주의라서 의도치 않게 우리 시어머니의 가슴을 헤집어 놓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미운 털 콕콕 박히는 일인지도 모르고요. 두 번째 사건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또 천상 공주님이시거든요. 나이 먹어서 주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했고 본인은 가만히 앉아서 다른 가족들 시켜먹는 일이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또 아들만 셋이란 말이에요. 집안의 시아버지까지 남자만 넷인데 시어머니 혼자 여자였으니 굳은 일은 전부 남자들이 하고 대청소 같은 것도 집안일도 남자들이 나눠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핑크색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시모의 옷이며 액세서리며 가방이며 핑크색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핑크 공주셨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혼주 한복 결정할 때 남자 쪽은 푸른색 입고 여자 쪽은 분홍색 계열을 입잖아요. 그게 뭐 전통 아니겠어요? 저도 어디서부터 시작된 전통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입는다고 하니까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들만 셋인데 막내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 한 번쯤은 분홍색 한복을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사돈, 우리 오랜 시간 알아왔으니 사돈한테는 이런 부탁쯤은 해도 되지 않겠어요? 첫째, 둘째 아들 결혼할 때 제가 마지못해 푸른색을 입었는데 아유 이번에는 분홍색 좀 입어봅시다. 예? 아무리 그래도 여자 쪽 집안에서 입어야 하는 색 아니겠습니까? 이미 한복되어도 다 해놨는데 갑자기 분홍색을 입으시겠다 하시면 누가 보면 여자 쪽 집안에 어미가 둘인 줄 알겠어요. 그냥 분홍 한복은 따로 맞춰서 명절에 입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명절에 한복 입을 일이 얼마나 있겠다고 그 돈을 주고 맞춰서 합니까? 그냥 분홍색 한복 빌려 입읍시다. 서로 쌍둥이 같고 좋지 않겠어요? 제가 꼭 한번 입고 싶어서 그래요. 아이 뭐 남들이 그거 가지고 욕을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사돈끼리 사이가 좋은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예? 시어머니가 마치 답을 정해놓은 사람처럼 자기 주장만 주야장창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마지못해서 저랑 엄마가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거죠. 전통이라는 게 쭉 내려오는 건데 사돈끼리 사이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걸 노린다고 쳐도 색깔은 정해져 있는 대로 입는 게 보기 좋지 않을까요? 그럼 저고리를 붉은색 계열로 하시고 치마는 푸른색으로 입으시는 게 어떨까요? 뭐야? 분홍색에 하늘색을 섞으라고? 예, 그건 너무 안 어울리지 않니? 무슨 한복을 그런 식으로 입어? 모양이 안 나잖니? 나름 절충안을 낸 것인데 싫은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싫다고 하는데 저도 제 주장만 우길 수는 없지 않겠어요? 아무리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라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그깟 한복 색깔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거기다가 오랜 시간 보고 지낸 사이에 이런 걸로 딱 정색하는 것도 좀 불편한 상황이더라고요. 한복 빌리러 가는데 저를 끌고 가서는 굳이 분홍색 한복을 입으면서 나랑 이게 더 잘 어울리지 않냐 하는데 아니 우리 엄마가 여자 쪽 집안에 어미가 둘인 줄 알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말을 하셨겠냐고요. 근데 그 정도 말을 했으면 좀 이해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눈치 없는 척을 하는 건지 뭔지 주야장창 본인 입고 싶은 색이라면서 분홍색 한복만 골라 입으시더라고요. 결혼은 저랑 남편이 하는 건데 자기 뜻을 굽히지도 않고 고작 한복 가지고 곤란하게 만드는 신부는 대체 뭐란 말인지 앞길이 훤히 보이는 듯 했죠. 어머님, 분홍색도 잘 어울리시긴 하는데 어머님은 아무래도 푸른색이 훨씬 더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피부색이 푸른색이 훨씬 잘 받는데요. 너 일부러 나 분홍색 못 입게 하려고 수 쓰는 건 아니니? 내가 분홍색 입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너무 배려 없는 행동 아니야? 보통은 남자 쪽 집안에서 푸른색을 입으시니까요. 근데 제가 봐도 푸른 계열이 훨씬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며느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니 이 옆에 내가 진짜 결혼 준비하면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첫째 둘째 결혼할 때는 종교 문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한복도 입으라는 대로 잘만 입더니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막내 아들 결혼한다고 속이라도 상하는 게야. 그렇게 끼고 살고 싶고 걱정이 되면 결혼을 시키지 말아야지. 이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 그 아가씨 그냥 푸른색으로 해줘요. 남들 하는 대로 해야지 자기 혼자 들 생각을 하고 있어. 생각 없이. 시아버지마저 제 편이 아니었으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답답해서 제가 시어머니랑 치고받고 싸웠을지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남편 놈은 시아버지가 화를 낼 때까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골라오는 한복들을 보면서 곱다, 예쁘다, 허튼 소리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까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도 더 이상은 우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아니 당신은 왜 자꾸 서운하게 그래요? 내가 뭐 한 번 말이나 던져볼 수 있지? 내가 분홍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그럼 막내를 딸 낳을 수 있게 실을 잘 골라서 주던가 있어야지. 아들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옷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입어. 으이그 속상해. 이 집안에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당신이 계속 엇나가는 행동을 해놓고 누구 보고 서운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어휴 답답해라. 얼른 대충 골라. 그거 결혼식 날 두세 시간 잠깐 입는 거 가지고 무슨 유난을. 솔직히 공평하게 형님들 결혼할 때도 저렇게 나왔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굳이 제 결혼식에서만 저렇게 딴지를 거는 이유를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곧 알게 되었지요. 우리 친정엄마가 동네에서 미용실 장사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아시죠? 동네에 있는 작은 미용실이 원래 수다의 장이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워낙 공주과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그때는 이제 주택들이 모여 사니까 다들 반찬이나 그런 거 나눠 먹기도 하고 같이 어디 놀러도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특히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서로 나와서 골목길도 치우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서요. 남편이랑 아들들 오면 시킬게요. 하면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니까 동네 아줌마들은 우리 시어머니가 공주라서 그런지 그런 자리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지 뭔지 매번 저러니까 얄밉네 하면서 은근히 뒷담도 까고 그랬었던 거지요. 우리 친정엄마는 그냥 미용실 사장님이니까 그래요? 그런 거보다 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미용실에서 험담을 한다고 하니 당연히 그 주동자가 우리 친정엄마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괜히 친정엄마한테 감정이 좀 상해 있는 상태였는데 저랑 막내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저한테 넘어오게 된 것이었죠. 괜히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은근히 투닥투닥 하려고 하시는데 영문을 전혀 몰랐었던 저는 시어머니가 왜 저러나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어요. 정말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는 게 서운해서 괜히 딴지를 거나 싶었다니까요. 이럴 때 딱 슈퍼맨처럼 우리 남편이 나서서 뭐라고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을 해주고 남편은 초식남답게 늘 뒤에 빠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저보다는 시어머니랑 살았던 시간이 훨씬 길었으니까 저와의 결혼 생활에 적응을 해야 할 시간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다려줬어요. 언젠가는 이 인간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겠거니 하면서 말이죠. 근데 1년이 지나고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딴지 거는데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제대로 말을 해야 이 인간이 제 편을 들어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쓸데없는 걸로 잔소리를 들은 날 남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초식남 마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뒷공무니에 빠져서 어머님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막아줄 생각도 안 하고 뒷짐지고 이러고 있을 거야? 나만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겠어? 당신이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끝날 일을 왜 그 말을 못해서 뒤에 빠져 있는 건데? 당신이 성격을 조금만 죽이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잖아. 그냥 네네 하면서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맨날 불편하다는 듯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를 하겠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도 이상해진다니까. 아니 형님들한테는 잔소리 한 번을 안 하시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지 어머님이랑 결혼했어? 당신도 말이야. 내가 와이프면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지. 임신까지 했는데 내가 어머님한테 집안일 가지고 잔소리를 듣는데 임신한 와이프한테 잔소리 그만하라고 말 한마디 못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엄마한테 반항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고. 솔직히 이게 옛날 꼰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되었으면 시어머니한테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한 번도 우리 엄마한테 고개 숙인 적 없잖아. 부부는 평등한 거지. 평등한 건데 왜 나 혼자 고개를 숙여야 돼?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잔소리를 한 적이 있어 뭐가 있어. 사위 오면 대접해줘야 한다고 두 팔 걷어붙이는 분들인데 시댁이랑 친정이랑 대우가 너무 다른 거 아니냐고. 사위랑 며느리 대접 다르게 하는 건 옛날 사람들 특징 아니야? 아이 몰라. 당신이 좀 수그리고 들어가 봐. 언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낼 순 없잖아. 내가 수그리고 들어가면 당신은 스트레스를 안 받겠지? 하지만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똑같은 거 아니야. 진짜 이기적이다. 나는 당신이 항상 허허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자기 와이프가 쓸데없는 트집 잡혀서 혼나고 있는데도 웃고 있을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 실망이야. 첫째 아이를 가진 게 아니었으면 정말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이혼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도 해야 하고 애 돌보랴 일하랴 몸이 12개여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혼까지 하면 답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집안들끼리 결혼을 한 건데 부모님 체면도 생각을 해야 하고 아주 골머리가 썩는 줄 알았어요. 남일이라면 쉽게 무슨 눈치를 보고 그러냐. 애는 일단 낳으면 어떻게든 키울 수 있다 하면서 이혼을 하라고 했겠지만 막상 제 일로 닥치니까 그게 전혀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저를 질타하는 것 같았고 저 하나 꾹 참고 속을 숨기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가뜩이나 임신을 해서 기분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발악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예상이 딱 들어먹힌 건지 뭔지 냉전 상태가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반항을 하듯이 집안일에서 손을 딱 떼어버렸거든요. 완벽한 파업을 하게 된 것이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해놨단 말입니다. 처음에 남편이 콧방귀 끼면서 네가 손 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아냐? 큰 소리 치더니만 딱 일주일 지나고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니까 지도 불편하겠지요. 그동안 내가 해온 집안일이 얼만데요. 게다가 남편놈 살면서 독립 한번 해본 적 없었던 놈이라서 집안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 외의 것은 손도 까딱 안 했던 놈이니까 제가 완전히 파업을 해버리니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이참에 집안일도 반반 딱 정해놓고 하자고 했더니
남편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면서 저는 파업을 중단했고 남편 놈은 찍소리도 못하고 집안일을 나누게 되었죠. 그때는 딱 속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며 맞춰가며 살았고 시간은 흘러 우리 나이가 40살이 되었어요. 그때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이 전부 동년배였기 때문에 2년만 지나면 네 분이 모두 칠순을 맞이한다는 끔찍한 상황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글쎄, 한 분씩 칠순잔치를 열어도 큰돈이 나가는데 1년에 네 분을 모두 챙겨야 한다니. 더군다나 남편네는 삼형제였지만 저는 외동이었으니까 더 머리가 아팠어요. 결국에는 일단 남편과 각자 돈을 모으면서 칠순을 대비하기로 했죠. 매달 많이씩은 아니어도 칠순잔치 비용을 대충 계산해서 적금을 붓듯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글쎄 세상이 어찌 그리 순탄하기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주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답니다. 제가 운전을 자주 하지 않아서 잘 못하는 편인데 그날은 왠지 용기가 팍팍 샘솟아서 남편 차를 끌고 친정에 간다고 설치다가 엄청 비싼 외제차를 박아버리는 큰 사고를 치고 말았던 거죠. 제가 차 종류를 잘 몰라서 그게 그렇게나 비싼 차인 줄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차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험이 적용이 되는 금액을 넘어버려서 꽤 큰 돈을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아유, 제가 돈이라도 벌고 있었으면 당당하게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임신한 이후에 자궁에 이상이 생겨 호르몬 불규칙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일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고스란히 수리비를 남편의 돈으로 물어주게 되었어요. 남편이 큰 소리를 쳐도 아무 말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길래 운전도 잘 못하면서 왜 처가에 차를 끌고 가겠다고 해서 이 큰 돈을 물어주게 만드냐 이거야. 아, 박으려면 국산차를 박지. 외제차도 억소리 나는 걸 갖다 박어. 수리비만 1,200만 원이래. 아유, 정말 속이 상해서 원. 이 돈이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생돈 날아가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 진짜. 아까워 죽겠네. 차가 그렇게 비싼 차인 줄 알았으면 제가 차를 틀어서 벽이라도 박는 건데 아 진짜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틈만 나면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을 쉬길래 할 말을 잃었지요. 지은 죄가 있는데 어찌 말을 얹을 수 있겠어요?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자기 중심적으로 굴기 시작했고 그간 간간히 나누었던 집안일에서도 손을 확 대더라고요. 마치 기회를 한번 잡았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 모습이 꼴불견이어도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120만 원도 아니고 무려 1,200만 원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몸을 하고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칠순잔치 비용을 모아야 했잖아요. 남편이랑 저랑 각자 적금을 들어두기로 했는데 이런 마당에 제가 생활비 쪽에서 적금을 붓는다는 게 말이나 되겠어요? 제가 벌어서 모아야지. 이렇게 큰 사고를 친 마당에 칠순잔치 이야기를 어찌 꺼내겠냐고요. 그 차 사고 하나로 인해서 저랑 남편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모아둔 돈도 없고 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고를 쳤으니 어쩌겠어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조건 핸들을 틀어서 벽을 박았을 겁니다. 아무튼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동네 큰 마트에서 시급게 쏠쏠하게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한 달에 50만 원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칠순잔치 한 번 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있고 또 용돈도 드리고 이거저거 생각해서 한 명당 500에서 600만 원은 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지요. 돈이 되는 대로 모아야 원하시는 걸 다 해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남편도 적당히 저는 50만 원씩 모아서 2년간 적금을 부으면 각자 부모님의 칠순잔치는 그래도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형이 둘이나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어서 준비하지 않겠나 싶어서 시댁잔치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 친정엄마 생신이 제일 먼저 있었기 때문에 칠순잔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께서 아주 의외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칠순잔치 같은 거 괜히 친구들한테 돈 내라고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싫더라. 게다가 너희가 준비해야 할 일도 많을 테니까 내가 말이다. 잔치는 필요 없고 정말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었거든. 거기를 좀 보내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이다. 내 평생 소원이었어. 해외여행을 혼자 떡하니 가보는 거 말이야. 해외여행을 보내주면 어떻겠니? 해외여행이요? 그것도 엄마 혼자?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해외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응, 그거는 걱정 마라. 내가 아는 분이 다녀온 패키지가 있는데 인솔자도 동행하고 사람들끼리 버스 타고 움직이고 해서 괜찮다더라. 잔치 비용으로 모아뒀던 돈이 있었으니 친정엄마가 정말 원하는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혼자 가면 불안하니 지인분이 다녀왔다는 패키지를 알아봤지요. 친정아버지께서도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대요. 그래서 엄마만 혼자 보내드려야겠다 싶었지요. 나름 일정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인솔자가 베테랑이라서 걱정 없겠더라고요. 친정엄마가 꼭 가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친정엄마가 원하는 패키지로 해서 알아보고 예약을 다 마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을 했지요. 다음 달에 엄마 생신이잖아. 칠순잔치 알아보겠다고 말을 하니까 엄마는 잔치는 필요 없고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예약 다 했어. 해외여행? 아니, 칠순잔치를 정한 거 아니었어? 일부러 양가 부모님들 다 같은 곳에서 예약하려고 가격 괜찮은 곳까지 알아봤는데 갑자기 틀면 어떡해. 잔치하는 비용이나 엄마 여행 가는 비용이나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가서 쓸 여윳돈 좀 드리고 비행기는 국적기로 바꾸고 하면 비용 비슷하게 나올 것 같더라고. 엄마 생신인데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 4명 예약하면 훨씬 싸단 말이야. 세이브되는 돈이 얼만데 그걸 상의도 없이. 형들이랑도 이미 이야기 다 해놨는데 혼자서 정해버리면 어떡해. 그럼 우리 형들까지도 곤란해지잖아. 할인받을 금액으로다가 예산 다 짜둔 건데 그럴 거면 돈은 왜 같이 모았어? 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엄마가 원하신다잖아. 그리고 아주버님들이랑 같이 준비한다고 말도 안 해놓고 어머님하고 아버님도 잔치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 한번 물어보자 그럼. 우리 엄마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엄마가 잔치하고 싶다고 그랬어. 근데 장모님이 해외여행 간다고 하시면 당연히 본인도 가고 싶다고 하시겠지. 둘 다 하고 싶지 않겠어? 우리 엄마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다 와서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셨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시겠냐고. 아니 그럼 잔치하지 말고 해외여행 가면 되잖아. 친구들이 전부 잔치하는데 어떻게 엄마만 하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어떻게 시댁부터 챙겨야지 처가부터 챙길 수가 있냐. 당신 생각 너무 없다. 위아래라니? 아니 네 분 다 동갑이신데 누가 위고 누가 아래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말 몰라?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윗물이지. 당장 그 해외여행 우리 엄마를 예약자 바꿔. 뭐라고? 아니 엄마가 가고 싶다고 고른 패키지 여행인데 그걸 왜 어머님으로 바꿔? 당신이 사고 쳐서 돈 물어준 거 기억나지? 그 돈이면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고도 남았어. 당신 때문에 못 가게 된 거니까 당신이 예약한 그거 우리 엄마 이름으로 바꾸라고. 와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가고 싶다고 예약을 한 건데 당신이 그럼 어머님 따로 보내드리면 되잖아. 그니까 그러려고 모아둔 돈인데 네가 외제차 박아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홀라당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당장 예약자 이름 우리 엄마 이름으로 바꾸라고. 억지를 부려도 유분수지. 만약에 당신이 사고 쳐도 똑같이 그 돈 썼을 거 아니야. 내가 사고 낸 건 잘못했지만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와? 싫어. 못 바꿔. 그래? 그럼 내가 바꾸면 되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행사 전화번호 내놔. 남편은 억지를 부렸지만 솔직히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남편 돈 1200만 원을 해먹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꾸 시댁이 더 위다. 연부를 외는 남편에게도 짜증이 났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참에 제대로 한번 엿을 먹여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니까요. 남편은 우리 친정엄마가 어떤 여행을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서 시어머니를 골려줄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 뒤로 3일이나 저를 달달 볶으면서 당장 여행자 명의를 시어머니로 바꾸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제가 꼼짝도 하지 않자 이걸 우리 엄마한테 통보를 한 겁니다. 정말 제대로 선을 넘은 거죠. 장모님, 이번에 칠순잔치 대신에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죠? 아이, 그거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에 외제차를 박아서 자그마치 1,200만 원이나 수리비 물어준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저희 가게에 구멍이 뻥 뚫려서요. 저희가 칠순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할 것 같네요. 아이고,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다. 우리 딸한테 취소하라고 말을 해둘게. 자네가 그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내가 철없이 여행 갈 생각에 신나 있었네. 친정엄마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여행 취소를 하라고 하길래 남편 놈이 술을 썼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요. 결국 저는 엄마한테 제가 돈을 모아서 따로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던 그 복수를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장모님한테 연락 받았지? 우리 엄마 이름으로 예약자 명단 바꿔. 우리 아버지는 같이 못 가? 예약 다 찼고 한 사람밖에 안 돼. 엄마한테 나도 연락 받았어. 그래, 꼭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야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자. 바꿀게. 어떤 여행인지도 모르고 홀라당 좋다고 손뼉치는 남편의 뒤통수에 욕을 한번 시원하게 갈겨주고는 친정엄마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던 것을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 인간들 욕심을 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여행지는 어디냐? 사돈이 어설픈 데는 안 가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첫 해외여행에 너무 신이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네. 어머님, 정말 꼭 그 여행 가셔야겠어요? 저희 친정엄마 취향에 맞춘 여행인데 어머님 걷는 것도 잘 안 하시고 오래 밖에 돌아다니시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해외여행인데 뭔들 못하겠니? 하루에 뭐 12시간 걸으래도 컸겠다, 얘. 짐은 뭘 싸야 하냐? 내가 해외여행이 처음이니 모르겠구나. 제가 짐 싸는 거 도와드릴게요. 이동이 꽤 많은 패키지라 그냥 큰 등산 가방 같은 거 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정이 꽤 길어도 빨래해서 입는 게 편하실걸요? 거기도 세탁기 같은 건 다 있겠지. 아이 뭐 먹을 것도 싸가야 하냐? 나 김치 없으면 안 되는데. 요즘은 해외에서도 다 판대요. 9박 10일 일정이고요. 이집트로 가는 여행이에요. 어머나. 그러면 그 피라미드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는 거야? 아이 그 돌로 만든 그 뭐냐. TV에서 봤는데. 스핑크스 그것도 전부 다? 네, 아마도요. 아무튼 꽤 걸으셔야 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걷는 것쯤이 뭐 어떻다고. 괜찮다. 아유 그러면 얼른 짐부터 싸야겠다. 옷은 얼마나 들고 가지? 그래도 4-5벌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등에 메고 다니셔야 하니까 최대한 간소하게 싸는 게 좋을 거예요. 신발도 꼭 편안한 거 신으시고요. 등산화 같은 건 없으세요? 그런 게 발목 보호가 된다던데. 등산화가 왜 필요해? 어차피 패키지 여행인데. 아들 덕에 해외여행도 가고 우리 김 여사 기분 좋겠네. 옆에서 한마디 거두는 남편이 얼마나 얄밉던지. 하지만 이것도 전부 다 후회할 날이 올 거다 하면서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죠. 결국 여행을 출발하는 날이 되었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패키지를 인솔하는 분께 시어머니를 보내드린 다음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놈 신나서 룰루랄라 하던데 주둥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해외여행 보내드렸다고 효도했다고 나불거리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출발을 한 지 정확히 17시간이 지나고 로밍을 해간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카이로까지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1회 경유를 해야 했거든요. 아니 사돈은 뭐 이렇게 멀리까지 여행을 가겠다고? 비행기 그 좁은 좌석 안에서 엉덩이랑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다. 이제야 공항 내렸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키득키득 웃으니까 남편이
이왕 여행 보내드리는 거 비싼 좌석 예약하지 그랬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참나. 저희 친정엄마 비즈니스 끊어드렸으면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짓을 했겠냐고 노발대발할 놈이 시어머니 보내드렸다고 별소리를 다 한다 싶었죠. 하지만 저는 이내 속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고요? 진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은근 통쾌하실 거예요. 그 이후로 말이죠. 우리 시어머니 아주 식겁할 일들이 줄줄이 이어졌거든요. 이집트에 가면서 휴대전화 로밍을 해갔는데 전파가 잘 안 터지는 건지 뭔지 딱 3일이 지난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행 즐거워? 거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휴대폰이 뭐 잘 안 터져? 로밍을 괜히 해서 갔나? 아이고 아들아 나 죽는다 죽어 나 죽겠어. 더 이상 여행 못하겠다. 당장 집에 갈 수 있는 비행기 좀 끊어다오. 아유 제발.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 울어? 아니 해외까지 가놓고 왜 그래? 길 잃었어? 무슨 일 생겼어? 인솔자는? 이 여행 무슨 지옥 여행이다. 첫날 공항 도착해서 버스 타고 시내를 둘러보고 피라미드인지 뭔지 그거 볼 때만 해도 좋았는데 그때부터는 호텔도 아닌 이상한 숙박시설에서 재우지를 않나. 다음 이동지까지 버스를 타고 10시간을 가질 뭐냐. 아유 나 정말 오줌보 터져 죽는 줄 알았다. 거기다가 겨우겨우 내려서는 바위산만 출기차게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어디 노예로 팔려가는 건가 싶더라니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없더라니까. 온통 바위에 돌이야. 그러더니만 일단 차라고 해서 잤더니 새벽 2시에 깨우지 뭐냐. 아이 엄마 이집트 시내로 여행 간 거 아니었어? 이집트인데 바위산이라니까. 새벽 2시에 깨워서는 등산을 해야 한다잖아. 낙타를 타든지 걸으라는데 아유 엉덩이가 아파서 낙타를 탈 수가 있어야지. 2시간을 꼬박 걷고 무슨 800계단인지 700계단인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니까 이게 딱 죽는 건가 싶더라고. 야야 새벽 2시에 산을 타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중간에 화장실도 안 왔고 3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겠다. 발바닥에 재단 물집 잡히고 아이 더 이상은 못 걸어. 나 말이다 당장에 집에 가고 싶다. 제발 아들아 나 좀 살려주라. 당신 도대체 우리 엄마를 어떤 여행지에 보낸 거야? 바위산은 뭐고 낙타는 뭐냐고. 설마 장모님 가시는 여행을 우리 엄마로 바꿨다고 여행지도 바꾼 거야? 응? 그럴 리가 있어? 우리 엄마가 가기로 했던 여행지 그대로 어머님이 가신 건데. 아, 내가 말 안 했었나?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 성지순례 여행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예약한 건데 아마 어머님이 오르셨다는 그 돌산이 모세가 올라갔다는 거기인가 본데. 시내산이라는 곳인데 어머님 마음이 정화되셨으면 참 좋겠다. 뭐라고? 성지순례? 아니 불자한테 지금 그런 곳을 보냈단 말이야? 내가 보냈나? 당신이 보냈지. 어머님 제 이야기 들리시죠? 그 산이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래요. 올라가서 기도도 드리고 오셨죠? 저희 친정엄마 대신 가신 성지순례니까 꼭 은혜 받고 오셔요. 오늘 시내산 가셨으니 내일은 이스라엘로 이동하겠네요. 거기 전쟁 난 곳 아니냐? 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 사달이 난 거야. 아유 나 좀 집으로 보내다오 제발. 나 더는 못 걸어.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도 안 들어간다. 어머님께서 진심으로 은혜를 받으셨나 보다. 저한테 사과를 다 하시고. 그런데 거기가 패키지라서 집으로 먼저 돌아오고 그런 게 안 될 거예요. 어머님 이왕 가신 거 은혜 팍팍 받고 오시고요. 몸과 마음 경건하게 정하고 오셔요. 이스라엘 가면 해발 400m에 있는 절벽 위에 요새도 간다고 하던데 아유 우리 어머님 너무 좋으시겠다. 해발 400m나? 나 고산병 걸리면 어떡하냐? 내 나이가 70인데 내가 진짜 이렇게 필게.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주라. 일찍 주무셔요. 내일도 걸으시려면 힘들겠다. 제가 그래서 꼭 파스 챙겨가라 했잖아요. 어머님 즐거운 여행 되세요. 성지순례 여행이라는 말에 남편이 넋이 나갔더라고요. 얼마나 통쾌하던지.
성지순례 코스가 예수님이 지나간 길을 다시 걸어보는 것이라 진짜 길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친정엄마는 평소에 등산도 많이 다니시고 또 종교도 진득하게 믿고 계셨으니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조르고 졸라서 패키지를 보내드리겠다고 예약을 한 것인데 시어머니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등산은 무슨 집 앞도 잘 안 걸어 다니는데 그게 적응이 될 리가 있겠어요? 주변에 온통 돌산인데 그거 봐도 무슨 느낌이 오겠냐고요. 발이나 아프지. 그냥 하루 종일 고생만 하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해외라는 말에 깜빡 넘어가서는 좋다고 출발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쌤통이냐고요. 성지순례 여행이라는 말은 없었잖아. 당신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짓 한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가 평소에 너무너무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여행이었고 일부러 칠순이라서 큰맘 먹고 나랑 아버지랑 허락했던 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 욕심내고 탐을 내니까 이사달이 나는 거지. 남편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귀국편을 알아보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미 버스 타고 이스라엘로 넘어간 건데 어디서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비행기를 타러 가라고 말을 하겠어요? 지가 모시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알아보다가 안 되겠는지 결국 손을 놓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 뒤로 매일같이 시어머니한테 밤마다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안 받더라고요. 받아도 지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를 하는 선택을 해버리더라고요. 효자는 개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문자를 엄청 보내더라고요. 얘들아, 왜 내 전화 안 받니? 아직도 5일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제발 집에 보내다오. 내가 앞으로는 잔소리도 안 하고 귀찮게도 안 하마. 우리 아들만 감싸고 놀지 않을게. 아유 제발 우리 지난날의 앙금을 다 버리고 새 출발을 하자꾸나. 며느라가야, 내가 잘못했다. 나 돌길에서 넘어져서 무릎 다 까졌단다. 제발 나를 집으로 보내주렴. 아들아, 며느리야, 전화 좀 받아라. 내가 회개하마, 회개. 여기서 기도도 엄청 많이 했어. 제발 나 좀 살려도. 그렇게 9박 10일의 일정이 끝이 나고 인천공항에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더니 우리 시어머니 얼굴이 시커멓게 타서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쩔뚝거리며 오시더라고요. 남편이 놀래서 엄마 하고 달려가서 어부바라고 등을 내밀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남편의 등짝을 글쎄 사정없이 퍽퍽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엄마 아파. 왜 그래? 왜 그래? 이 망할 인간아. 그러길래 사돈이 간다고 하는 여행에 왜 날 끼워 넣어? 내가 아주 은혜 제대로 받고 왔다. 이 망할 아들놈도 사랑으로 감싸주라는데 개뿔. 내가 아주 가서 하나님 하나님 외치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 줄 알아? 어? 너 이 자식 제발 네 어미 생각한다고 아무데나 끼워 넣지 말고 네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좀 따르고 살아. 사돈이 간다는데 왜 욕심을 내서 나를 보내고 지랄이야 지랄이. 내가 가서 수영장에서 수영이나 하고 놀 줄 알았지 성지순례를 가게 될 줄 알았겠냐고. 친구 하나도 없이. 아유 엄마 잘못했어. 아이고 그만 때려. 사람들 다 보는데 뭐 하는 거야? 세상에 예수님이 말이다.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하지만 너는 내가 난 죄다. 죄야 이놈아. 인천공항에서 한바탕 하고 기가 팍팍 죽은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도 시어머니한테요. 뒤통수를 두어 대 더 얻어맞았어요. 시어머니가 분이 안 풀리는지 남편에게 엄청나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를 집 앞에 내려주는데 그래도 뭔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마음이 변한 건지 뭔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괜한 아들이랑 내 욕심에 아주 화를 제대로 입었지 뭐야. 앞으로는 조심하마. 서로 이런 일 없이 얼굴 붉히면서 살지 말자. 내가 사돈 어른께도 죄송해서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냐? 아무튼 앞으로도 저놈이 뭔 일을 꾸미려 하거든 나한테 바로 일러 바쳐라. 내가 이번 여행으로 아주 느낀 게 많다. 아유 피곤해.
진짜 성지순례 가서 고생 한번 하고 오시더니 저랑 척지고 살아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은혜를 받은 건지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남편 놈은 저한테 으스대면서 사사건건 시어머니 편을 들다가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고 나서니 아무런 말도 못하고 쭈구리가 되더라고요. 성지순례 그거 우리 남편도 한번 보내볼까요? 새 사람이 되어서 나타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래서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건가 봐요. 다 자기 그릇이 있는 법 아니겠어요? 뭐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은 달라진 시어머니 덕분에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서로 다툴 일도 없고 남편만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여행 바꾼 걸로 눈치 보여서 남편 놈 사위 대접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중이고요. 시댁에 가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해외여행에 해자도 못 꺼내는 중이니 얼마나 고소합니까? 칠순 이야기만 나오면 기겁을 하는 우리 시어머니. 그래도 잘 지내보자고 하신 뒤에는 잔소리도 안 하시고 딴지도 안 걸고 계시니까 제가 잔치는 좀 챙겨야겠죠. 이번 일로 저도 기고만장해지지 않고 조금 더 시어머니를 살피면서 고부간의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 놈은 조금 더 눈치 보게 내버려 두려고요. 아, 저희 친정엄마 해외여행은 남편 놈이 시어머니의 닭다리 못 이겨 따로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꿩 먹고 알 먹고 저는 손해본 거 없죠 뭐. 앞으로도 현명하게 이런 일을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며느리 딸이 되면서 살아보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앞으로 더 재미난 이야기가 생기면 몰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